그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 앞이었어요. 내 동생 앞이기도 했습니다. 저 불구 동생 버리고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말하던 그분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모든 걸 용서해 주세요. 차디찬 목소리로 내 인생을 재단하던 백만장자 오씨 집안의 어머니가 이제는 내 동생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떨림이,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1995년 그날, 그분은 딸을 잃었다고 믿고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라 불렸던 내 동생이 바로 그분이 잃어버렸던 딸의 마지막 소식을 간직했다는 걸요.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분의 손이 떨렸고 식탁 위엔 정적만이 남았어요. 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모든 게 무너졌던 1995년 6월 29일. 산풍이 무너진 날 사람들만이 아니라 운명도 무너졌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그날은 X세대라 불리던 젊은이들의 패션이 거리를 채우고 신세대 문화가 한창 퍼져나가던 때였죠. 사람들은 삐삐를 들고 다녔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가 거리 곳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평일 오후였고 정미경은 6살 난 딸 은서와 함께 서초구 삼풍백화점을 찾았어요. 당시 삼풍백화점은 첨단 시설을 갖춘 현대적 쇼핑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 이후 급성장한 강남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죠. 정미경은 오씨그룹의 회장 며느리로 그날은 드물게 혼자서 쇼핑을 나온 날이었어요. 은서야, 사람 많으니까 손 놓으면 안 돼. 은서는 파란 곰 인형을 꼭 끌어안은 채 장난감 코너 근처에 놓인 소파에 앉았습니다. 곰 인형은 정미경이 회장님 앞에서 눈치 보며 살던 일상에서 벗어나 딸에게 사준 첫 선물이었어요. 인형 가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재벌가 며느리라는 무거운 굴레 속에서도 딸의 웃음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정미경은 아이에게 물 한 병을 건넨 뒤 말했어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릴 수 있지? 엄마 금방 화장실 다녀올게. 딸은 고개를 끄덕였고 정미경은 두세 걸음 떨어진 매장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그렇게 오래 남을 줄은. 몇 분 후 땅이 울렸어요. 처음엔 누구나 착각했죠. 에어컨이 진동하는 건가.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순식간에 천장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지하 1층까지 울려 퍼졌어요. 천장에 형광등이 깨지며 불꽃이 튀었고 당시 유행하던 카세트 테이프에서 나오던 음악도 순식간에 끊겼습니다. 정미경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달려나왔어요. 은서가 있던 자리는 이미 콘크리트 더미로 뒤덮여 있었고 진열장 유리는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새로 나온 삐삐와 휴대폰을 구경하던 사람들은 이제 살기 위해 비상구를 찾아 달려가고 있었어요. 은서야, 은서야. 딸의 이름을 부르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거센 먼지와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서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백화점에 걸려있던 세일 현수막은 이제 먼지 속에 묻혀 그 의미를 잃었어요. 정미경이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깁스를 한 다리와 붕대로 감긴 팔 코끝을 스치는 소독약 냄새.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을 짓누르던 것은 딸의 흔적이 없다는 현실이었어요. 병실 TV에서는 사고 소식을 전하는 특보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는 사망자가 수백 명에 이를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어요. 찾지 못했습니다. 매장 내 구조가 붕괴되어 의사의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반복해서 떠오르던 건 곰 인형을 안고 있던 딸아이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자신이 등을 돌렸던 그 찰나였습니다. 병실 한쪽에 놓인 작은 라디오에서는 정부의 구조작업, 소식과 함께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 흘러나왔어요.
누군가를 잃는 상실감을 담은 그 노래가 정미경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정미경의 병실에 오씨 그룹의 회장인 시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단단함으로 자신을 감쌌습니다. 모든 약한 것, 불완전한 것에 대한 거부감이 그녀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경찰은 실종 신고서를 작성했고 뉴스에서는 연일 희생자 명단과 구조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들을 소환했고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어요. 하지만 은서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 TV 뉴스에서는 한 장면이 반복해서 방송되었어요. 구조대원의 품에 안겨 나오는 어린 남자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붕괴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된 어린이라는 자막과 함께 말이죠. 정미경은 그 장면을 보면서도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생각에 무심히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 아이가 파란 곰 인형을 품에 안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딸과 연결된 마지막 단서일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정미경은 오빠의 딸인 지수를 입양하게 됩니다. 지수의 부모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정미경은 점차 지수를 자신의 친딸인 은서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현실의 상실감을 채우려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녀는 지수의 이름을 그대로 두고 그 아이를 자신의 딸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미경은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자신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한 사람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가 어떤 무게를 지녔는지 매일 자책하며 살았어요. 그 자책은 다른 이들에 대한 가혹한 잣대로 변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 결함이 있는 것은 모두 용납할 수 없었어요. 정미경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은서를 찾지 못한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그녀를 더욱 차갑고 완벽주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서 적어도 자신의 주변만큼은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을까요? 그 자책감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단단해졌고 누군가에게 향하는 냉정한 시선으로 변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닥쳐 모두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오씨 그룹을 이끌며 성공했어요. 누구든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강박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녀의 기준은 지수가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도 그대로 이어졌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사촌이었지만 이제는 정미경의 딸로 자라났고 은서의 흔적은 정미경의 기억 속에서만 희미하게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마치 그날 삼풍백화점의 천장이 갑자기 무너졌던 것처럼 정미경의 단단한 벽도 언젠가는 무너질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5년 그 여름, 한 아이가 구조대원 품에 안겨 나왔습니다. 당시 TV 뉴스는 이 모습을 생중계했고 기적적인 생존으로 보도했어요. 그날 저녁 자막에는 붕괴 현장에서 구조된 어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국이 재난으로 충격에 빠진 그때 이 작은 생명의 구조는 유일한 희망의 불빛이었어요. 의식을 잃고 발견된 8살 남자아이. 이름도 연락처도 알 수 없었고 아이의 곁에는 이름표가 붙지 않은 파란 곰 인형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그날 밤 모든 방송국이 이 아이의 신원을 찾는 자막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자처하는 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응급실에서 깨어난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트라우마로 인한 후유증이라 했고 그의 다리는 무거운 콘크리트에 깔려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당시 최신식 CT 장비도 아이의 다리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도입된 최신 의료 장비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처였어요. 보호소에서는 일단 민호라는 임시 이름을 붙였어요. 기억을 묻는 질문에도 아이는 침묵했지만 밤마다 같은 꿈에 시달리며 이불을 움켜쥐곤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컬러 TV에 나오는 만화 영화를 보여주며 아이의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민호의 눈빛은 언제나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꿈엔 늘 누군가가 있었어요. 무너지는 천장, 울고 있는 여자아이, 손을 잡고 있었던 따뜻한 감각. 하지만 이름도 얼굴도 흐릿했습니다. 보호소의 여름은 유독 더웠고 에어컨은 자주 고장났어요. 아이들은 부채를 흔들며 잠들었지만 민호라 불리던 아이만은 매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몇 달 뒤 아이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자 보호소에서는 실종자 명단을 확인하며 가족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전국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가 구축되기 시작한 시기였지만 여전히 많은 정보는 종이 서류로만 존재했습니다. 같은 사고로 부모를 잃은 중학생 소년 강태윤이 신문 기사를 보고 보호소를 찾아왔어요. 제 동생이에요. 태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태연이에요. 강태연이에요. 보호소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호라고 불러왔는데 정말 이 아이가 당신 동생이 맞나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태윤과 부모님, 그리고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사진 속 아버지는 건설 현장 안전모를 쓰고 있었고 어머니는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건축 현장 감독이셨어요. 어머니는 간호사고요. 삼풍백화점에 장 보러 갔다가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족 외식 날이었거든요. 태연이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보러 가기로 했었어요. 당시 신문에는 가족 모두 잃고 홀로 남은 중학생,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동생 찾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사진 속 소녀는 교복을 입고 동생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태연이 심리적 충격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태윤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어요. 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태연아. 이제 형이 곁에 있을게.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둘은 함께 갈 거야. 아빠가 늘 말씀하셨잖아. 강씨 집안 형제는 서로 등을 맞대고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아이는 진짜 이름인 태연으로 다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호소를 떠난 태연은 같은 사고로 부모를 잃고 보호자로 등록된 형 강태윤에게 맡겨졌어요. 당시 중학생이던 태윤은 한순간에 동생의 보호자가 되었고 친척들은 연락만 남긴 채 모두 멀어졌습니다. 태윤과 태연이 살게 된 곳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반지하 방이었어요. 월세가 저렴한 대신 여름이면 습기가 벽을 타고 올라왔고 겨울에는 수도관이 얼었습니다. 태윤은 학교를 포기하고 고물상과 식당을 전전하며 생계를 책임졌어요. 당시 서울 변두리에는 IMF 위기가 다가오는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고 실업자는 늘어났어요. 8살 아이와 15살 소년이 서울의 좁은 반지하 방에서 서로의 전부가 되어 살아갔습니다. 태윤은 밤에는 배달 일을, 주말에는 전단지를 돌렸어요. 당시 유행하던 전자오락실에서 또래들이 게임을 즐길 때 태윤은 그 오락실의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우리 태윤이는 책임감이 강해서 믿음직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간호사로 일하며 늘 가족 건강을 챙기던 모습을 기억하며 태윤은 동생의 약을 정확한 시간에 먹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태윤은 아버지의 도구 상자를 꺼내 보곤 했어요. 건축 현장에서 쓰던 수증기, 줄자,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
이제 이것들은 추억의 조각이 되었지만 태윤에게는 책임감의 무게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간호사 배지와 사진첩은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아직 태연에게 보여주기엔 너무 아픈 기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태연은 잘 웃지 않았지만 책상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릴 때만은 표정이 조금씩 풀렸어요. 형이 시장에서 싸게 사온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이 태연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특히 곰 인형을 안고 있는 아이 자네 위로 햇빛이 비치는 장면, 그것은 어린 태연이 반복적으로 그리는 유일한 풍경이었어요. 그림 속 여자아이의 얼굴은 늘 흐릿했지만 파란 곰 인형만큼은 선명했습니다. 가끔 태연은 어머니를 닮은 여자 간호사를 그리기도 했어요. 태유는 그런 그림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일하다 만난 건설 현장 부상자와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부모님이 자주 들려주셨어요. 그 부상자가 바로 아버지였죠. 그 이야기를 떠올릴 때면 태유는 운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생각했습니다. 안전을 중시하던 아버지와 치료를 담당하던 어머니가 건물 붕괴로 함께 떠나다니. 태유는 그런 동생을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기억을 억지로 끄집어내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살아가는 일이었고 두 사람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데 집중했어요. 1997년 말 IMF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태유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거리에는 빈 가게가 늘어났고 골목마다 매매 딱지가 붙었어요. 그럴 때마다 태유는 집으로부터 더 멀리 나갔고 더 오래 일했습니다. 동생의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어요. 1998년 전국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이 일어났을 때 태유는 어머니의 결혼반지를 금방에 팔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남은 가족의 흔적이었지만 생존이 우선이었어요. 반지 안쪽에 새겨진 사랑하는 연주에게 1979라는 글귀를 마지막으로 읽고 태유는 아쉬운 마음으로 그 반지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동생과 일주일을 더 버텨야 했어요. 아버지 강민석은 꼼꼼한 성격으로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가장 중시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삼풍백화점 현장에서도 일한 적이 있다고 들었지만 그건 한참 전의 일이었어요. 어머니 김연주는 남편과 달리 밝고 다정한 성격이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아픈 이들을 돌보는 일에 보람을 느꼈고 집에서도 두 아들의 건강을 늘 챙겼어요. 태유는 가끔 어머니가 해주던 미역국 맛을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그 맛은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2000년 태연은 13살이 되었고 사고 이후 처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형, 고마워였어요. 태유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던 그해, 태연은 특수학교에 입학했고 컴퓨터를 처음 접했어요. 정부의 정보화 사업으로 학교마다 컴퓨터실이 생기기 시작했고 태연은 그곳에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 재능은 형인 태윤마저 놀라게 했어요.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는 태연의 손가락은 마치 전문가일 것 같았습니다. 단 몇 달 만에 태연은 선생님들도 모르는 프로그램을 다루게 되었고 곧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키보드 위에서만큼은 그의 다리가 불편하다는 사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6년. 태연은 19이 되었고 하반신은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지만 컴퓨터 앞에서는 누구보다 빠른 손을 가진 개발자로 성장했어요. 밀레니엄 버그 공포가 사그라들고 인터넷 혁명이 한국을 변화시키던 그 시기에 태연은 자신만의 코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형 태유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동생과 함께 만든 인공지능 기반 분석 툴은 이미 몇몇 병원과 보안 기업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IT 산업이 급성장하던 시기였고 벤처 붐이 다시 일어나고 있었어요. 태윤의 작은 사무실 벽에는
세계 IT 강국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정부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우는 오지수를 만났어요. 그녀는 대기업 OC 그룹 회장의 손녀였지만 직접 창업 투자 심사를 맡고 있는 독립적인 여성이었고 태윤의 기술과 삶의 궤적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 CEO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지수는 그 선두에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지수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태연을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불편한 시선으로 태연을 바라볼 때도 지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화했어요. 그 모습에 태유는 지수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여름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서울의 거리에서 그들은 미래를 꿈꿨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수의 어머니 정미경과의 만남이었어요. 2006년 초여름, 강남 도산공원 인근의 고급 한정식 식당. 창밖으로는 월드컵 응원 열기로 가득 찬 거리가 보였고, 거대한 붉은 악마 깃발이 강남대로를 뒤덮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가원 내부의 고급 룸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조용했습니다. 상견례를 위해 마련된 룸 안에는 세련된 조명이 식탁을 감싸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OC그룹의 회장 며느리인 정미경과 딸 지수가, 다른 쪽에는 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한정식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편안하게 음식을 즐기는 것 같지 않았어요. 지수는 긴장한 듯 물잔을 만지작거렸고 정미경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돋보기로 태윤의 모든 결점을 찾아내려는 듯했어요. 우리 지수는 한번 마음을 주면 깊어요. 그런 아이랑 결혼한다는 건 그만큼 책임감도 따라야겠지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차가움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마치 너 같은 사람이 그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담긴 듯했어요. 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무례하지 않게 대답했지만 등뼈로 느껴지는 계급의 벽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비록 화려한 배경은 없지만 지수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 모든 것을 다해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미경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태윤의 말을 곱씹는 듯 했어요. 사랑. 참 좋은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 지수는 앞으로 OC그룹의 중요한 자산을 물려받게 될 사람이에요. 그만큼 남편 선택도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수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태윤 씨의 능력을 보고 선택했어요. 그의 AI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수준이에요. 우리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미경은 딸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어요. 지수의 말은 분명 합리적이었지만 정미경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식사가 절반쯤 지나갔을 무렵 정미경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어요. 가족은요?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태윤은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11년 전 삼풍백화점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동생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정미경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삼풍백화점. 그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철저히 숨기며 다시 물었습니다. 동생이요? 그분은 왜 오늘 함께 오지 않았나요? 태윤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동생은 하반신이 불편해서요.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해 조금 늦게 올 예정입니다. 정미경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녀가 가장 혐오하는 것은 불완전함이었습니다. 딸을 잃은 후 그녀의 삶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어떤 결함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럼 결혼 후에도 함께 사는 건가요? 지수가 그 동생도 돌봐야 하나요? 태윤의 등줄기로 찬물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에 살게 될 거예요. 동생은 제 유일한 가족이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미경의 얼굴에서 온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테이블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우리 집안은 그런 불편한 사람과 어울릴 만큼 너그러운 집안이 아닙니다. 지수의 얼굴이 굳었고 태우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미경은 이어 말했어요. 지수는 앞으로 그룹을 이끌 사람입니다. 그런 아이 곁에 몸이 불편한 동생까지 붙어 있으면 외부 이미지에 문제가 생겨요. 애초에 고아 출신도 문제인데 장애인 동생까지 있다니.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지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정말 실망스러워요. 태윤도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정미경이 차갑게 말했어요. 앉으세요. 어차피 당신과 지수의 결혼은 없을 겁니다. 당신처럼 불완전한 배경을 가진 사람하고는요. 지수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태윤 씨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고 저도 그를 사랑해요. 그의 동생이 휠체어를 탄다고 해서 뭐가 문제인가요? 정미경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사랑.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감정이야. 현실을 봐. 당신이 그 사람과 결혼하면 그 몸이 불편한 동생도 우리 집안의 일부가 되는 거야. 그건 용납할 수 없어. 태윤의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참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냉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동생을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지수 씨를 정말 사랑하지만 동생은 제 전부예요. 정미경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이런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했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지수야, 우린 집에 돌아가자.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태윤도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이미 서로의 세계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식당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고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태연이었어요. 형, 늦게 와서 미안해요. 택시를 타고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태연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와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했고 특히 정미경과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미경의 눈이 휠체어에 앉은 청년을 향했어요. 처음에는 경멸의 눈빛이었지만 점점 그 표정이 변했습니다. 태연은 가방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액자를 꺼냈습니다. 형, 이걸 드리려고. 상견례 선물로 그림을 그렸어요. 액자를 조심스럽게 풀자 정교하게 그려진 유화 작품이 드러났습니다. 분명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완성한 작품이었어요. 정미경의 눈이 그 그림으로 향했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자 안에는 파란 곰 인형을 안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무너지는 천장 아래에서 그 아이를 보호하는 소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붉은 잔해와 먼지 속에서도 아이의 파란 곰 인형만큼은 선명한 색채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 그림. 정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11년 전부터 계속 그리는 그림이에요. 제가 꿈에서 자꾸 보는 장면이에요.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이 여자아이가 파란 곰 인형을 들고 있었고 제가 그 아이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천장이 무너지고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는 병원 침대였고 그 인형만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정미경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태연의 팔을 꽉 잡았어요. 그 아이, 내 딸이에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기억나는 게 있나요? 태연은 안타깝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 순간 이후로는 기억이 없어요. 제가 구조되었을 때 그 아이는 함께 없었다고 해요. 저는 혼자 발견되었고 그 곰 인형만 들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1년 동안 기다려온 소식이었지만 여전히 딸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파란 곰 인형은 지금 어디 있나요? 정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연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어요. 항상 제 곁에 두고 있었어요. 왜? 그걸 물으시죠? 정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모습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 인형. 정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파란 곰 인형이요? 그건 제가 딸에게 선물했던. 태연은 놀란 표정으로 정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파란색 곰 인형이에요. 왼쪽 귀가 조금 찢어져 있고 바닥에 작게 자수가 놓여 있어요. 정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자수, 혹시 은서에게라고 쓰여 있나요? 태연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정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흐느꼈어요. 그건 제 딸의 인형이에요. 삼풍백화점 사고가 일어나기 전 제 딸이 가지고 있던 인형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딸은 실종되었고 지수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머니의 딸이잖아요. 정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야, 사실은 내가 내 친딸이 아니야.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태우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 당일 내 딸 은서는 파란 곰 인형을 들고 있었어. 내가 화장실에 잠깐 간 사이에 건물이 무너졌고 은서는 실종되었지. 모든 희생자 명단에서도 그 아이의 이름은 없었어.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들었고 정미경은 계속해서 고백했어요. 사고 후 나는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했었어. 그때 내 오빠의 딸인 내가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지. 너는 내 조카였어. 그런데 내가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나는 정신이 혼란스러웠고 어느 순간부터 너를 내 딸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어. 내 딸 은서가 실종되고 충격이 너무 컸던 거야. 그래서 너를 내 딸로 키웠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저는 정말 어머니의 조카였던 거예요? 친딸이 아니라. 정미경은 슬픈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 지수야. 너를 속였어. 하지만 내가 너를 진심으로 내 딸처럼 사랑했다는 것만은 믿어줘. 태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날 본 여자아이는 정미경님의 딸이었던 건가요? 정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태연의 휠체어 손잡이를 붙잡았어요. 당신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나요? 제 딸을 보셨나요? 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다만 꿈에서 파란 곰 인형을 안고 있는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고 제가 그 아이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이 무너졌고
정미경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태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그 인형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제 딸의 인형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11년 동안 딸이 어딘가에서 살아있길 바라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태우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동생과 함께 그 인형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확인해 봅시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남아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날의 상견례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네 사람의 운명이 서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미경은 더 이상 차갑고 오만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회한이 섞여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젊은이를 몸이 불편한 동생이라 무시하던 그녀가 이제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운명이란 때로는 이렇게 아이러니하고 때로는 이렇게 잔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아픔과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오후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정미경의 펜트하우스에서 네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멀리 롯데월드 타워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윤과 태연, 정미경, 그리고 지수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어요. 태연의 손 위에는 낡은 파란색 곰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1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인형은 태연의 손길로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왼쪽 귀는 여전히 조금 찢어진 채였고 바닥에는 작은 자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은서에게 생일 축하해. 마이너스 엄마가. 정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받아들었어요. 맞아요. 이건 제가 딸에게 선물한 인형이에요. 그 아이의 네 번째 생일 선물이었어요. 지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인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인형에 대한 기억이 없었어요.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이 정미경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니 이모.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미경은 곰 인형을 가슴에 안은 채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엄마는 한시도 내가 내 엄마가 아닌 적은 없었어. 우리 사이에는 변한 게 없단다. 태유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제의 상견례에서 느꼈던 차별과 거부감은 이제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복잡한 가족사의 미스터리가 놓여 있었어요. 지수 어머님, 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동생이 은서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네요. 정미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고 당일 나는 지하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은서는 1층 장난감 코너 근처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내가 화장실에 잠깐 간 사이에 건물이 무너졌어요. 구조대가 나를 찾았을 때 은서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기억은 단편적이지만 제가 본 여자아이는 분명 울고 있었고 파란 곰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먼지와 파편으로 가득했고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다가갔던 것 같은데 그 후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정미경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은서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아직 찾을 수 있을까요? 태유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11년이 지났지만 진실을 찾을 수 있는 단서들이 있을 거예요. 동생이 가진 인형이 그 단서 중 하나였던 것처럼요. 지수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은서가 아니라는 게 이상해요. 항상 제가 엄마의 친딸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미경은 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수야, 너는 내게 있어 정말 소중한 딸이야.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야. 그때 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형과 함께 개발한 AI 시스템은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뛰어나요. 삼풍백화점 사고 당시의 기록들, 실종자 명단, 생존자 보고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면 뭔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 시스템은 패턴을 찾아내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기술적 한계로 놓쳤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정미경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몸이 불편한 동생이라며 무시했던 사람에게서 이제는 희망의 빛을 보고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 인형이 저와 함께한 11년 동안 저는 항상 그 아이가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이제 그 아이가 정미경 씨의 딸 은서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저도 진실을 찾고 싶습니다. 정미경은 천천히 태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어요. 어제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의 상황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정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해해요. 가족을 잃은 아픔이 어떤 것인지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지수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완벽주의자였던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은 남자 앞에서 무릎을 꿇은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태유는 조용히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결혼을 반대하던 정미경이 이렇게 변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조사를 시작해 볼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당시 은서가 입고 있던 옷이나 다른 특징적인 것들을 기억하시나요? 정미경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은서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에는 작은 은 목걸이가 있었어요.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태연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가방을 열고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어요.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하트 모양의 은 목걸이였습니다. 이런 목걸이인가요? 정미경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려왔어요. 맞아요. 이건 내가 은서에게 준 목걸이예요. 어디서? 어떻게? 태연은 목걸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 목걸이는 제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파란 곰 인형과 함께 식탁 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네 사람 모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서, 내 아이. 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걸이와 인형. 이것들이 분명 중요한 단서가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수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말했어요. 저도 돕고 싶어요. 오빠 회사의 투자는 제가 직접 담당할게요. 그리고 은서 언니를 찾는 일도 함께하고 싶어요. 정미경은 놀란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비록 친딸은 아니지만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돕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은서 언니를 찾게 된다면 저는 기꺼이 언니를 환영할 거예요. 정미경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지수를 꼭 안아주었어요. 태윤과 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있었어요. 어제 상견례에서 느꼈던 절망감은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펜트하우스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고 그 너머로는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파란 곰 인형을 든 소녀의 모습이 맴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녀의 이름이 은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서를 세월이 지난 지금 생사를 알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정미경은 딸의 흔적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정미경은 인형과 목걸이를 가슴에 안은 채 네 사람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어요. 네, 우리가 함께라면 딸의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태연의 휠체어가 태윤 곁으로 다가갔고 지수는 정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사람이 만든 원 안에는 파란 곰 인형과 하트 목걸이가 놓여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잃어버린 아이와의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은서야, 보고 싶다. 정미경이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이 인형의 파란색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희망의 빛처럼 보였어요. 지수는 조용히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이제 네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가진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봄, 한강공원 벚꽃 아래 태윤과 지수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고 소박한 야외 예식이었지만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의 마음만큼은 어느 결혼식보다 따뜻했어요. 휠체어에 앉은 태연 옆에는 정미경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지수와 태윤 씨. 정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지난 몇 달간 그녀는 많이 변했습니다. 태연이 간직했던 인형과 목걸이는 그녀에게 딸의 마지막 순간을 전해주었고, 그것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녀의 마음속 매듭을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삼풍백화점 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은서는 실종자 명단에조차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구조대가 수색을 모두 마친 후에도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태연이 간직한 인형과 목걸이는 은서의 마지막 순간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은서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파란 곰 인형을 안고 있는 소녀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정미경은 미소를 지으며 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내 덕분에 내 딸이 마지막 순간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동안 내 마음속에 가득했던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불완전한 것에 대한 혐오가 이제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서를 찾지는 못했지만 그 아이가 남긴 흔적이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했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정미경의 친딸이 아닌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지수는 이제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태윤의 곁에서 그리고 정미경의 딸로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몇 달 전 상견례 자리에서 그들의 관계는 끝날 뻔했지만 파란 곰 인형이 전한 소식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벚꽃잎이 살랑이는 바람에 흩날리며 네 사람 주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정미경은 더 이상 완벽함만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태연의 휠체어를 밀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불완전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진작가가 네 사람을 향해 카메라를 들었어요. 태윤과 지수, 정미경과 태연이 함께 웃는 모습이 프레임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작은 테이블 위에는 파란 곰 인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더 이상 상실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인형은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 태연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은서야, 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사랑은 언제나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구나. 봄바람이 태연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쓰다듬었고 그것은 마치 은서의 작은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